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약보합 수준이긴 한데요. 하락 마감을 했다는 것이 약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국채 금리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 이번에 조금 많이 올랐어요. 1.7%대까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좀 키워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유는 경기 성장, 경기 부양,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뛰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 자, 약간은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2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는 거 왜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지금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있지만 오히려 빚내서 투자한 이 금액들은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들 왜 늘어나는 것인지, 반대 매매를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공매도를 앞둔 4월, 자, 4월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5월 2일인가부터 시작이 되죠. 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일단은 수급 변화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의 변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대형주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들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3월달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직 근데 해외 증시라든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 요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들은 믿지 말자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연기금을 믿지 마세요. 그런 영화 제목 패러디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를 일단 들어와 줘야지 돼요. 매수를 들어와 줘야 되고 연속적인 상승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승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 성격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으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추가 상승을 계속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장이 약간 좀 그래도 부진할 것이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것은 해외 증시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그리고 나스닥은 0.1%. 하락폭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밀려서 내려왔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하락 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장중에 한번 크게 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이다가 장 막판에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회복을 좀 하려는 모습이 있다가 또 다시 밀렸다는 것은 그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다시 또 회복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또 밀렸다는 것은 그런 불안감에 대한 것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중 상승에 계속 실패했다는 것은요,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때리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부담감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관점들은 도대체 악재가 뭔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뭔데라는 악재를 가지고서 시장이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악재가 뭔데,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냥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14개월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저금리에서 수혜를 입었던 증시의 하락 압력이 가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높게 뛰었어요. 장중 한때 1.7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장 마감 시점에서는 1.7%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1.6%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금리의 예상이 나온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고 나서 바로 1.7%까지 뛰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국채금리가 뭐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은 사실 근데 뭐 연준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인플레에 대해서는 압박도 그렇게 크지 않다. 뭐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 이렇게 순서를 사실은 인플레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국채금리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을 끌어당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냐 또 그것만은 아니겠죠. 다만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천천히 진행되면 괜찮아요. 예측이 가능한 상황. 뭐 1.6에서 뭐 1.65, 1.65에서 1.7 이런 식으로 그냥 서서히 올라간다면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건 일단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짜보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주해지거든요. 패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튀는 거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 좋지 않아요. 금리도 갑자기 내려가거나 갑자기 올라가거나 또는 뭐 이자율도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증시도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식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항상 그것과 상대적인 반대적인 상황에서의 재료가 나타나면서 부담감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현금을 엄청나게 풀어주겠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내용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자, 아이러니한 거죠. 시장 경제가 좋아지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을 짓누를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도대체 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채금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이 지루함에 지쳐버리는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도 경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이게 또 시장에 부담감을 줬어요. 왜냐면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전미 주택 가격 지수, 그러니까 주택 가격 지수가 연율로 11.2%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값이 많이 뛰었다라는 거. 경제지표 의미에서는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활황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감소함에 따른 그런 가격의 증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부분도 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 부분도 109.7 와 이것도 많이 튀었네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장 예상치가 96.8인데 이건 109가 나와버렸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비자 신뢰지수. 즉,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
더하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보급 확대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어떤 비즈니스 그다음에 고용시장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기준금리 인상도 당연히 나오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고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계속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돈이 계속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에서도 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긴축 정책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맞는 압박감을 받게 되겠죠. 연준에선 지금 괜찮아 뭐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기준금리 당장 안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한 1, 2개월 정도 또는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 조금 더 빠른 속도에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긴축 정책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양적 완화 계속 하던 것을 조금 축소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야 이거 출구다. 이거 출구 전략이다. 금리 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좀 약간 과민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좋을 때는 즐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위기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거고요. 또 계속 낙관 뭐 그냥 끄떡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는 그냥 묶어 두더라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이 B2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빚내서 투자하는 거 왜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정말 좀 희한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래대금은 줄었어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수한 사람들 막 들어오는 거,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었고요. 빚내서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돈들은 거의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또 파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팔기라도 하면은 거래대금이 늘어날 텐데 뭐 매도도 안 하고 있죠. 왜 대형주는 존버하면 승리하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주가가 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주가가 반짝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존버는 승리하게 기다려야 해. 아직 물려있는 상태이지만 또다시 희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물론 대형주가 뭐 못 올라갈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내가 매수했었던 그 최고점 구간들을 다시 회복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기다리는 자금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타기라는 걸 하고 싶죠. 더 사야 되겠다. 가격을 낮추고 싶다. 평단가를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미 자금들을 많이 쏟아넣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은 뭐예요? 당연히 신용을 쓴다거나 미수를 쓴다거나 빚내서 투자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줄어들었지만 이 빚내서 하는 투자만큼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수금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이 신용잔고가 코스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지금 딱 보시면 나오죠?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대형주에 물려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미 내 돈은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 그렇다면 빚내서 다시 여기다가 투자를 시켜야 되겠다. 빚이라도 내야 되겠다 이 얘기죠. 네, 달러 빚이라도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다시 22조 원대로 뛰었습니다. 이게 잔고가 이렇게 신용잔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한 대 얻어맞을 때 굉장히 큰 후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수금이 또 많이 늘었어요. 미수금.
이게 단기적 반등에 치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 지금은 오르는 거야. 일단 오늘 사서 내일 팔아먹더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이 미수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2일 결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샀으면 내일 모레까지 이제 그 결제 대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빚내서 사는 거죠. 야, 그때까지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셔.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100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미수를 쓰게 되면 뭐 500만 원도 사고 뭐 그 금액이 한 두세 배 되죠.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 400만 원, 1000만 원어치 사야 되지만 3, 4천만 원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거래일 만에 갚아야 돼. 갚아서 거기에 대한 그 미수금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또 내 돈인 줄 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났을 때도 잘 안 팔기도 하겠지만 수익이 났을 때 팔아서 이제 빚 갚고 하는 것은 뭐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이 나게 되면 미수금이 그대로 빚이 돼요. 네. 일단 레버리를 썼죠. 그래서 손실도 커진 상태죠. 그 다음에 미수금 갚아야 되죠. 팔아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3000만 원 미수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안 좋은 상황을 해가지고 한 10% 빠졌다. 그러면은 3000만 원에 10%면 3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2000만 원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이 거래일 후에 갚아야 돼요. 자,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더 갖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미수 같은 거 안 썼겠죠? 없으니까 미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팔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반대 매매입니다. 신용에서도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지만 미수도 그 결제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억울하게 뺏기는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내 돈으로만 투자하고 있으면 그냥 버텨도 돼요. 내 건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서 그냥 내가 시세 차익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살고 있어. 집값이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 나는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가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안 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빚을 내면 좀 달라져요. 네,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 또는 빚을 못 갚고 있다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제로 판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당연히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강제로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대 매매가 쏟아지게 되면 시장에 일시적으로 하락 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간은 관심 있게 보시고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공매도를 앞둔 4월 증시, 이제 3월이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이제 4월달 증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월 2일 날은 공매도가 다시 시작합니다. 5월 2일 날 공매도가 시작하는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가지고서 일단 공매도가 시작돼요. 즉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서 공매도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형주 쪽에 대한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팔고 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하잖아요.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얻어먹기 시작하면 그 충격 또는 이제 수익이 났었던 거 다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열심히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측은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별로 불쌍해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그거 지켜야 되겠다. 국민의 소중한 돈이야. 이걸 지켜야 해. 이렇게 네. 글쎄요,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3월 달의 증시 자체는 뭐 국채 금리에 대한 그런 어떤 상승,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또는 뭐 그런 금리 상승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 좀 있어서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1월달부터 되게 재미없죠. 1월달 초에 올라간 이후에 계속 쭉 내리고 2월달도 쭉 내리고 3월달도 쭉 내리고 그럼 4월달은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 달 마무리 될 때까지도 별로 재미있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는 그래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4월 달에도 5월 달 공매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돌아와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냥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요. 4월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것이냐 2870에서 3250포인트를 제시했다. 자, 지금 이거는 거의 맥시멈으로 잡아준 것 같아요. 2870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가 저점이다. 네,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250포인트를 상단 밴드를 잡았다는 것은 32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주가가 막 달려줘야 되는데 과연 매도에 대한 압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아심을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그 맥시멈적인 밴드 폭이 2870에서 3250 요 정도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이 4월 달이 됐을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 이 5월 2일 날 공매도가 시작되는 바로 이 내용인데 지금 이 공매도의 재개가 시작이 되면 당장 팔아먹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를 조금 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조금 띄워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바로 공매도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공매도에 대한 것들도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차장고를 이제 늘린다든지 등등의 그런 공매도 누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기금이 열심히 토낀다고 봐야 되겠죠. 도망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이 타겟팅된 시총 상위권 종목들, 공매도에 이렇게 재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가를 많이 올려놓는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 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래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려놓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개인들이 작년 연말 연초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팔 거 다 팔고 나면 공매도가 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사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의 매도세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그 회의를 통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공매도 앞두고서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기금회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 압박이 더 심할 것이다. 연기금이 계속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나왔을 때 개인들 지난 1월부터 코스피 누적 순매도 작년 1월부터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누적 순매수 금액이 84조라고 합니다. 공매도 나왔을 때 이 돈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많이 오른 주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타겟이 된 그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대형주들 위주의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공매도가 나올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공매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대형주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조금씩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홀랑 넘어가가지고 빚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은 일단 매물대 다 통과해야 되는지, 충분히 그렇게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중소형주들은 어때요? 공매도에서 자유롭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를 보합으로 이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더 우리 시장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반대 매매에 주의를 해라.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에 따른 그런 신용잔고도 많이 늘었겠지만, 미수도 많이 늘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거래란에 갚아야 하는 비교적 짧은, 네, 그런 비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량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어설픈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를 할 때도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나눠서 조금씩 물 타가는, 그냥 한 번에 물을 왕창 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타가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된 시점에서 하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를 앞둔 4월에는 수급 변화에 주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도 사실 별로 볼 거 없고요. 네, 대형주들 위주 공매도 재개예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위주의 공매도 재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매도에서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대형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은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그냥 갖다가 막 집어 던져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대형주들 조심하라, 그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며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라. 이건 뭐냐? 참나. 이거 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난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번에는 100억밖에 잃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꼭 돈을 벌고 말 거야. 뭐 이렇게 100억. 그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이 실수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요, 주식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손실도 나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에이 재수 없어, 아이 열받아, 막 이런 씨발라 먹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를 했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디서 매매를 잘못한 거지? 이걸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돼. 그렇구나.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잘못된 매매를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재수없어. 이거 그냥 코스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성추사 때문은 아니죠. 뭐 아무튼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은 평생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또 똑같은 위치에서 또 손실이 나거든요. 계속 수정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성공된, 성숙한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